한때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그와 그녀. 하지만 결혼 생활에 들어서면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들의 감정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녀는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유혹의 길을 잃어가는 남편과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안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외로움과 피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과 그의 비서가 나눈 은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맙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신뢰를 갈기갈기 찢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남편에게 교훈을 주었을까요? 박지훈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한 토막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아들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는 영상과 집안일로 정신없이 바쁜 내 모습을 찍은 클립들을 자신의 여비서에게 보냈다. 그가 항상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메시지 속에서 최윤아는 지나칠 정도로 다정한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팀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시네요. 그 달콤하지만 가시 돋친 말들은 내 자존심을 깊게 파고드는 칼날과도 같았다. 아침은 나에게 전쟁과도 같았다. 민준이를 깨워 옷을 입히는 동시에 화장실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지훈에게 제발 좀 서둘러 달라고 재촉해야 했다. 아침 식사를 다 차리고 부엌에 들어섰을 때 토스터기는 텅 비어 있었고 어젯밤 설거지거리는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설거지도 안 하고 토스트도 안 구워놨네. 우리 약속 잊었어? 지우는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저녁에 할게.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화장실에 수십 분씩 앉아 핸드폰을 볼 시간은 있으면서 약속했던 몇 분짜리 집안일을 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3년 전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로 나는 글을 쓰며 약간의 수입을 얻기 시작했다. 원고 한 편에 고작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고 여러 번 수정해야 할 때도 많았다. 지우는 그런 나를 비꼬았다. 푼돈 몇 푼 벌자고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는 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 작은 돈이 내가 지키려 발버둥치는 나의 마지막 남은 가치라는 것을. 명문대를 졸업한 나는 한때 그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제 생활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를 견뎌야 했다. 지난달에 150만 원이나 줬는데 벌써 다 썼어? 그날 오후 나는 영화 서울 2049가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보기로 결심했다. 7시 20분 표를 예매했다. 집에서 극장까지는 겨우 2km.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대학 시절 단돈 몇천 원으로 지훈과 함께 영화를 보던 때가 떠올랐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의 모든 장면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나는 민준이의 저녁을 차려주고 씻기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남편과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정확히 6시 30분 지훈의 메시지가 울렸다. 나 기다리지 마. 당신 표 산 거 아는데 이번 클라이언트는 정말 중요해서 빠질 수가 없어. 미안해. 이해해줘.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실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또다시 변명했다. 내일은 꼭 일찍 들어갈게. 내일이 마지막 상영일이라며. 정 보고 싶으면 IPTV로 결제해서 집에서 봐도 되잖아. 똑같지 뭐.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숨을 쉬었다. 똑같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영화관에서의 경험이 작은 화면으로 집에서 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을 지웠다. 화장솜이 입술을 스쳐 지나가며 립스틱과 함께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기대마저 닦아냈다. 민준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엄마,
영화 보러 안 가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가 야근 때문에 못 온대.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외쳤다. 그럼 엄마가 제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민준이의 공부를 봐주며 또 다른 익숙한 저녁을 보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내 지친 얼굴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렸다. 마치 텅 빈 영혼을 덮는 차가운 빛처럼. 민준이는 계속해서 딴청을 피웠다.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물을 달라고 했다가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칭얼거렸다. 간단한 덧셈 뺄셈 문제를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 줬지만 아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나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하라고 했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와 몸이 움츠러들었다. 지훈이 양쪽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들어섰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 같았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민준이가 달려가 아빠의 다리를 껴안으며 외쳤다. 아빠 오셨다. 아빠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지우는 아들의 책상 옆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샤워 좀 해야겠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나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30분이나 계속되었다. 그가 나왔을 때 민준이는 이미 의자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목욕 가운을 걸친 지우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갔다. 노란 조명이 그의 숱이 적어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비췄다. 세월의 흔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민준이의 숙제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못 풀게. 애한테 좀 부드럽게 대해. 맨날 소리만 지르지 말고.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웃음을 터뜨렸다.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당신은 10분도 못 견뎠으면서 내가 매일 이걸 몇 시간씩, 어떤 날은 거의 온종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럼 당신이 직접 가르쳐 봐. 지우는 외투를 집어들며 대답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내일이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잖아.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쏘아붙였다. 나도 내일이 있었어. 하지만 당신이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강요했잖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그런데 지금은 어때? 모든 게 내 몫이잖아. 아이가 나 혼자만의 자식이야. 지훈의 눈에 무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만 싸우자. 민준이 깨겠다. 다음 달에 프로젝트 안정되면 내가 더 많이 도울게. 그 약속은 텅 빈 집안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내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서아에게 등을 돌렸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그는 어질러진 거실이나 아직 닦지 않아 축축한 부엌 바닥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서아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기분도 아니었다. 그저 빨리 씻고 쉬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지만 지우는 샤워 부스 문을 닫지 않은 채였다. 샤워기에서 나온 물이 사방으로 튀어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발을 헛디뎠을 때 무릎이 문턱의 날카로운 돌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아, 갑작스러운 고통이 온몸의 감각을 찢는 듯했다. 서아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씻고 방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헤드폰을 낀 채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다음부터 샤워하고 나면 문 좀 닫아줘. 방금 넘어져서 엄청 아팠어. 그녀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괜찮아? 서아는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래층 이웃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누나, 방금 위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작년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을 때 아래층 젊은이들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아는 식료품을 비축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쌀과 라면, 식용유 등을 나눠주었고 그 이후로 연락을 유지하며 쇼핑 정보를 교환하곤 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해졌지만 지훈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괜찮아.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무릎이 여전히 옥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쉽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다. 다리 왜 그래? 어젯밤에 샤워하다가 미끄러졌어. 심하면 병원 가봐.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아니면 오늘 내가 민준이 데려다 줄까? 10분 안에 나가면 회의에 늦지 않을 거야. 서하는 고개를 저으며 딱딱하게 말했다. 초등학교는 8시 30분에 문 열어. 그렇게 일찍 데려다 줘서 뭐하게. 애를 밖에서 기다리게 할 거야? 지우는 차키를 들고 서둘러 말했다.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갈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그 소리에 서아의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문을 닫을 때 살살 닫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건만 지우는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의 다리를 껴안았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제가 마법으로 엄마 아픈 거 저한테 옮겨올게요. 그럼 엄마 안 아플 거예요. 아들의 사랑 가득한 눈망울을 보며 서아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 그녀와 지우는 마포의 한 아파트로 막 이사 왔을 때였다. 그곳은 지하철역에서 멀고 버스도 자주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 스쿠터 운전을 배우겠다고 제안했지만 지훈의 스쿠터는 너무 크고 무거웠다. 한 번은 연습 중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길가의 울타리에 부딪혔다. 발등이 크게 쓸려나가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그날 밤 씻고 나니 발이 찐빵처럼 부어올랐다. 서아는 그날 밤의 밝은 달빛을 기억했다. 지훈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다. 병원 가자. 파상풍 주사 맞아야 해. 잘못되면 정말 위험해.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가 여전히 그녀를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날 오후 지훈이 메시지를 보냈다. 5시에 부서 회식 있어. 저녁 기다리지 마. 그때 서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눈앞에 프라이팬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어제의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았다. 몇 번이고 그들은 다투었고 그는 변하려 노력했지만 겨우 며칠 뿐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불평할 기력조차 없었다. 지훈에게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든 말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저녁 8시 서아가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훈이 아닌 그의 비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지훈 팀장님이 너무 취해서 걷지도 못하세요. 계속 형수님 이름만 부르시는데 빨리 와서 좀 데려가세요. 그녀는 서둘러 민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신발을 갈아 신고 택시를 잡아 식당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조급하고 화가 났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의 광경에 심장이 솟는 듯했다. 지우는 상석에 멀쩡히 앉아 있었고 주변은 동료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그들 중 한 명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1시간도 안 돼서 형수님이 도착하시다니 정말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시나 봐요.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지훈이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자기야. 유나가 옆에서 재빨리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형수님,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위험한 벌칙 게임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보세요. 형수님만 괜히 고생하셨잖아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신이 기름때가 묻은 홈웨어 차림에 머리는 검은 고무줄로 대충 묶고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유나는 하늘거리는 롱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사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옷에 묻은 얼룩을 스쳐 지나가며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일어나 의자에 걸쳐둔 재킷을 집어들고 유나에게 물었다. 집에 가고 싶어? 유나는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화내지 마세요. 이 게임 제가 제안한 거예요. 아직 이른데 형수님도 남아서 좀 더 노시다 가세요. 서한은 그녀를 곁눈질하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 애는 잘 시간이에요. 아니면 유나 씨가 가서 우리 애 좀 봐줄래요? 그럼 난 남아서 몇 잔 더 마실게요.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자. 사실 제 아내도 아까부터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오늘은 이만 파하는 게 어떨까요? 나는 문 앞에 서서 가방을 끌어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유나가 갑자기 다가와 상큼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수님 비서일이라는 게 참 힘들죠. 지훈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형수님은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청소할 시간도 없다고. 집이 항상 돼지우리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눈가에 주름도 자글자글 하시네요. 제가 쓰는 아이크림 좋은 거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전 이거 써서 주름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몇 초간 똑바로 쳐다본 뒤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땐 저렴한 수분크림만 발라도 주름도 없고 뾰루지도 안 났어요. 하지만 당신도 곧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늙게 될 거예요. 이런 유치한 수작은 나한테 쓰지 마요. 바로 그때 지훈이 나왔다. 유나는 즉시 몇 걸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저희 집 가는 길이 같은데 팀장님이랑 형수님이 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은 나를 쳐다봤다. 내 얼굴은 아무런 표정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너는 택시 타고 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보고서 제출하고 퇴근해. 돌아오는 길, 우리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차 안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비췄다. 마치 건널 수 없는 은하수처럼. 지훈이 침묵을 깼다. 나오기 전에 옷 좀 갈아입고 나오지 그랬어. 그 꼴이 뭐야? 내 체면이 뭐가 돼? 나는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다음번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당신 체면 세워줄게. 나는 한때 토론 대회에 민낯으로 나가도 남학생들이 전화번호를 물어보던 소녀였다. 10cm 하이힐을 신고 밤늦게까지 고객과 식사를 하고 연말 파티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빛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말 좀 그렇게 가시돋치게 하지 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나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도 예전엔 안 그랬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애 숙제 봐주고 있을 거. 뻔히 알면서 유나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시켰어. 걔가 무슨 의도인지 정말 몰랐어. 그가 나를 안으려 손을 뻗었다. 변명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걔는 그냥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라 생각이 좀 짧았던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눈빛이 차가웠다. 알았으면 됐어. 더 이상 말하게 하지 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 중얼거렸다. 알았어. 앞으로는 걔랑 거리 둘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우리 가족 때문이잖아. 그날 밤 민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는 창가에 앉아 애타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꽉 껴안으며 울먹였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엄마 아빠가 저 버린 줄 알았어요. 나는 아이를 달래 집으로 데려왔다. 씻고 나자 민준이는 금세 잠이 들었다. 작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샤워를 마친 지훈이 침대로 완에게 손을 뻗었다. 나는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희미한 초승달이 떠 있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가 이내 거두어졌다. 잠시 후
그의 나지막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잠식해오는 공허함과 함께 이 삶은 언제쯤 끝이 날까?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음 날, 민준이의 초등학교 첫 학부모 총회가 저녁 6시에 있다는 공지가 왔다. 나는 지훈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며 그날은 꼭 제 시간에 와서 아이와 함께 있어 달라고 했다. 그는 알겠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처럼 불안했다. 학부모 총회는 저녁 6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점심때쯤 내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익숙한 변명 가득한 말투였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오후에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해.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 옷 2벌만 챙겨줘. 좀 이따 사람 보낼게.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지훈, 당신 약속 좀 지킬 줄 알아?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게 몇 번째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은 회사 안 다녀서 몰라. 이건 불가항력이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1시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질러진 거실을 재빨리 훑고는 의도적으로 침실 안쪽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내가 옷가방을 건네자 그녀는 가방을 열어보며 노골적으로 비꼬는 투로 말했다. 어머, 왜 이렇게 다 어두운 색 옷뿐이에요. 화사한 색으로 하나 챙겨주시지. 입으면 훨씬 젊고 활기차 보일 텐데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남자가 성숙하고 진중해야 고객에게 신뢰를 주죠. 젊어 보이는 게 항상 장점은 아니에요. 유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떴다. 도전적인 눈빛이었다. 제 생각은 다른데요.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그녀를 문 밖으로 배웅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꼭 직장에 다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만의 수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웃에게 민준이를 맡기고 겨우 총회에 참석했다.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땀에 흠뻑 젖은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재빨리 재웠다. 깊은 밤 나는 이상한 불안감에 잠에서 깨어났다.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눈앞의 광경에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아이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으며 호흡은 가빴고 몸은 불덩이 같았다. 민준아, 왜 그래? 나는 아이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허둥지둥 이불로 아이를 감싸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병원은 집에서 약 4km 떨어져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것보다 직접 데려가는 것이 더 빨랐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나는 아이를 달래며 앱으로 택시를 부르려 애썼지만 새벽 1시에 응답하는 기사는 아무도 없었다. 민준이가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고 화면이 깨지며 전원이 나가버렸다. 민준아, 정신 차려. 엄마 무섭게 하지 마. 나는 울면서 아이를 안고 칠흑 같은 밤거리를 걸었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절망의 순간 차 한 대가 갑자기 내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아 누나,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래층 이웃 태연이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재빨리 차문을 열어 민준이를 차에 태우도록 도와주고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차 시트에 구토를 했지만 태연은 그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제 시간에 병원에 데려가는 게 중요해요. 병원에 도착해 태연의 도움으로 민준이를 응급실로 데려갈 수 있었다. 의사는 아이가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진단했다. 해열제를 맞고 민준이는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태연이 내게 슬리퍼 한 켤레를 건넸다. 누나, 이거라도 신으세요. 병원 매점에서 샀어요. 그때서야 나는 내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맨발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뼛속까지 시린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태연이 건네준 슬리퍼를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나왔는지 깨달았다. 3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 냉기는 발바닥을 통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런데 차를 더럽혀서 어떡하죠? 세차비 보내줄게요. 태연은 손사래를 치며 가볍게 웃었다. 아니에요, 누나. 괜찮아요. 작년에 누나가 음식 나눠주지 않으셨으면 저희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때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해열제도 주셨잖아요. 제가 은혜 갚는 셈 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런데 지훈이 형은 어디 갔어요? 왜 집에 안 계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출장 갔어요. 검사 후 의사는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권유했다. 태연은 내 망가진 핸드폰을 고쳐주었다. 핸드폰을 켜자 지훈과의 대화 기록이 어제 오후에 멈춰 있는 것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병상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이의 약한 숨소리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이른 아침 시계가 막 6시를 가리켰을 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서재에서 서류 하나만 찾아줄 수 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 병원이야. 그는 놀란 듯했다. 당신 어디 아파? 아니면 민준이가? 나는 짧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어젯밤에 민준이가 고열로 경련을 일으켰을 뿐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즉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캐물었지만 나는 내가 겪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 느낄 뿐이었다. 연애 초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내 손에 작은 상처만 나도 하루 종일 투정을 부렸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나는 불평을 멈추고 위로를 구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을까? 아마도 한마디의 관심이 함께 있어주는 몇 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민준이는 모든 검사를 마쳤고 의사는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다음번에 열이 나면 반드시 제때 해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갑자기 출장을 일찍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민준이를 껴안고 아이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내게 돌아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많이 무서웠지? 이제 보름만 더 참아. 보름만 지나면 나도 이렇게 바쁘지 않을 거야. 지난 3년간 이 약속은 너무나 익숙한 소리가 되어버려서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았다. 지우는 서류 가방을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당신 선물 사왔어. 설화수 아이크림이야. 엄청 비싼 거야. 마음에 들어? 나는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식당 밖에서 들었던 유나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형수님, 주름이 자글자글 하시네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최유나가 사라고 추천해 준 거야. 그는 약간 놀란 듯했다. 걔 말고 누가 있겠어. 그냥 의견 좀 물어본 것뿐이야. 지우는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내가 신중하게 골랐어. 하지만 나에게 그 작은 상자는 자존심에 깊숙이 박힌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이게 나를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비웃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도 내가 늙고 추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 화를 냈다. 난 그냥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해? 제발 좀 비이성적으로 굴지 마. 지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나 샤워 좀 할게. 욕실 문이 쾅 닫히고 물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내 마음속 모든 것은 이미 고요해졌다. 지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피했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을 때 나는 무심코 집어들었다. 광고 전화였다. 바로 끊었지만 그 후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가 팝업으로 떴다. 어때요? 제가 추천해드린 선물 괜찮았어요? 형수님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비싼 선물을 거절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 기록을 열어보았다. 메시지는 한 줄 한 줄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나타났다. 지우는 유나에게 내가 민준이의 공부를 가르치는 영상, 아이가 문제를 틀렸다고 내가 화내는 장면까지 보냈다. 그리고 유나는 익숙한 말투로 답장했다. 팀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시네요. 그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것이 그가 회사에 더 오래 머물고 야근을 하고 밖에서 회식하는 것을 집보다 더 좋아했던 이유였다. 나는 몇 개의 메시지를 더 훑어보았다. 지훈이 나와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다고 했던 그날, 오후 5시에 유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었다. 팀장님 오늘 야근하세요? 저 친구들이랑 서울 2049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리고 불과 5분 후 그는 답장했다. 내 일만 다 끝내면 정시 퇴근해도 돼. 영화표는 내가 낼게. 최근에 야근 많이 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유나는 신나는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내며 팀장님 만세라고 덧붙였다. 오고 가는 메시지들은 수천 개의 작은 유리 조각처럼 하나하나 내 심장에 박혔다. 욕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젖은 머리카락으로 물을 뚝뚝 흘리며 나왔다. 그는 내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화를 냈다. 당신 감히 내 핸드폰에 손을 대? 날 못 믿는 거야? 내가 당신 선물 고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일찍 오려고 고객 앞에서 웃음 팔아가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나는 복도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서 있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다. 박지훈, 우리 이혼해. 그는 어안이 벙벙해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나는 마치 그의 기억에 새기려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고. 이 말을 처음으로 꺼낸 것이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을 짓누르던 짐이 벗겨진 듯 숨쉬기가 편해졌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윤서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메시지를 지운 적도 없고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짓 한 적도 없어. 난 잘못 없어.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며 똑딱거렸다. 공간은 너무나 조용해서 작은 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그 리듬이 마치 방금 내린 나의 결정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선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 여자가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걸 방관했어. 그녀는 당신에게 다정한 이모티콘을 보내고 부적절한 말을 하고 심지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밤 11시에 메시지를 보냈어.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도발하는데 당신은 그걸 몰랐어? 아니면 이 애매모호한 관계를 즐기고 있어서 모르는 척한 거야? 지우는 서둘러 변명했다. 그냥 내 비서일 뿐이야. 이제 막 22살, 아직 애라고.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린 그냥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야. 나는 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 창을 열었다. 민준이 아팠을 때 태연 씨가 우리 모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것저것 다 도와줬어. 내가 고마워서 어떤 사이즈 옷을 입는지 물어보고 옷 한 벌 사주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엔 이게 잘못된 거야? 그가 내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고마우면 밥 한 끼 사면 되지. 옷은 왜 사줘서 귀찮게 만들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당신은 뭐가 선을 넘는 건지 아는구나. 그런데 유나가 밤 10시에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할지 물어봤을 때 당신은 아주 친절하게 골라줬지. 그런 질문이 과연 가정이 있는 남자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이야? 나는 계속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침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린 목소리였다. 엄마, 아빠, 싸우는 거예요? 지우는 돌아서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아빠랑 엄마는 주말에 우리 민준이 데리고 어디 놀러 갈지 얘기하고 있었어. 그는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재웠다. 30분이 지나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또다시 그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음 날 아침, 그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다. 하지만 10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왜 학교 문이 안 열려 있지? 그가 보낸 위치를 보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학교는 작년에 새 건물로 이전했어. 당신 지금 옛날 학교 건물 앞에 서 있는 거야. 핸드폰 너머로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빨리요. 저 지각하겠어요. 오후 3시쯤 지훈이 다시 전화했다. 오늘 여성의 날이잖아. 내가 일찍 퇴근해서 민준이 데리고 당신도 데리러 갈게.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 나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가기 싫어. 그는 설득하려 애썼다. 오늘 아침에 민준이랑 약속했단 말이야. 연애 시절, 밸런타인데이 같은 작은 기념일에도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와주었다. 하지만 이제 여성의 날은 그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을 먹었다. 특별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저녁 식사였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갑자기 나를 아파트 아래에 있는 로이드 주얼리 매장으로 데려갔다. 우리 결혼 반지 맞추자. 그가 말을 이었다. 그때 우리 서울에 집 사려고 서둘러 혼인신고만 했잖아. 결혼식도 못 올리고 예물도 없었고 양가 부모님도 도와주실 형편이 아니었지. 집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걸 우리 둘이서 해결해야 했잖아. 지난 몇 년간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터져서 결혼 반지 하나 제대로 못 맞췄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마치 우리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녹이려는 듯. 하지만 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상자 속에 갇혀있던 오래된 기억들이 갑자기 터져 나왔지만 어떤 따스함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나는 직원이 내 약지에 끼워준 심플한 금반지를 바라보았다. 반지의 반짝임이 섬세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 잠시 멍하니 있었다. 지우는 내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예쁘다. 당신한테 잘 어울려. 진작 사줬어야 했는데 이걸로 하자. 직원이 기쁘게 계산서를 준비하려 했지만 나는 반지를 빼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뭐 하러요? 이 반지 사서 우리 이혼 축하라도 하게요? 지훈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의 손에 있던 남자 반지가 유리 카운터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이랑 저녁 먹으러 나온 건 당신이 민준이와의 약속을 또 어기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이들은 상처받기 쉬워. 내가 겪었던 것처럼 아이가 희망이 짓밟히는 경험을 몇 번이고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를 쳐다봤다. 지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바로 그때 옆 코너에 있던 민준이가 달려와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엄마, 이 목걸이 진짜 예뻐요. 엄마한테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내 목에 걸어 주었다. 민준이가 손뼉을 치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너무 예뻐요. 지아 엄마 것보다 훨씬 더 예뻐요. 나는 아이를 보고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이 목걸이로 하죠. 이건 당신이 나한테 빚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더 잘해줘야겠어요.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쳐봤자 결국 좋은 결과는 없으니까. 아무 말 없이 지우는 즉시 계산했다. 돌아오는 길, 나와 민준이는 뒷좌석에 앉았고 그는 운전했다.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집에 도착하자 지훈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와 메시지가 번갈아 가며 도착했다. 전부 일과 관련된 것이었다. 프로젝트 자재 부족 문제부터 인력 문제까지. 나는 그에게 여러 번 통화할 때 스피커폰을 켜지 말라고 말했었다. 심지어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사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 혼란스러운 소음들이 불필요한 무례함처럼 내 귓가에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민준이를 방으로 데려가 재우고 나왔다. 지우는 서재에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잠겨 있었다. 그 문을 보자
이 집을 수리하던 날들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 나는 서재에 접이식 침대를 놓자고 고집을 부렸었다. 나중에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면 여기로 쫓아내서 재울 거라고 농담하면서 지우는 나를 껴안고 환하게 웃었다. 꿈깨. 난 평생 당신한테 붙어 있을 거야. 절대 안 떠나. 당신처럼 까다로운 성격은 나 정도는 돼야 감당할 수 있을 걸. 나는 그를 밀어내며 짐짓 화난 척했다. 그럼 지금 후회해도 늦지 않았어.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후회 안 해. 평생 당신한테 잔소리 들어도 좋아. 그 달콤한 말들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이제 10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깨달았다. 평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긴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나는 감정을 추스르고 서재 문 앞에 서서 가볍게 노크했다. 지훈 씨, 나 진심이야. 나와서 집이랑 차, 그리고 저축한 돈 어떻게 나눌지 얘기 좀 해.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지만 민준이는 무조건 내가 키울 거야.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서재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희미한 불빛 속에 지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고 온몸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무거워 보였다. 윤서아, 이혼은 말 몇 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민준이를 키우고 싶겠지만 당신은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어. 법원은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웃기네. 그게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 예전에 이 가정을 위해 나는 모든 걸 희생했어. 이제 당신은 바로 그걸 무기 삼아 나를 억압하려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린 아직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는 몇 걸음 더 다가왔다. 거실의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그가 손을 들어 나를 만지려 했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칠게. 제발 기회를 줘. 나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다. 나 다시 일할 수 있어. 직업만 있으면 당신한테 의지할 필요 없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 3년이나 집에 있었잖아. 일자리 구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한번 해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그때 다시 이혼 얘기를 하자. 그의 말은 듣기 거북했지만 현실이었다. 나는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고 2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결과는 제로였다. 마침내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3년의 공백 기간이 창업 때문이 아니라 전업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채용 담당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포지션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거절은 나를 좌절에 빠뜨렸다. 반면 지우는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다. 그날 저녁 식탁이 온통 배달 음식으로 차려진 것을 보고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아직도 이런 것만 먹어? 몸에 안 좋아. 냉장고에 신선한 재료 있잖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싫으면 당신이 직접 해 먹어. 나는 입맛이 전혀 없었다. 몇 숟가락 뜨고는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 이력서를 계속 보냈다. 잠시 후 그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와 내 옆에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비수와도 같았다. 내가 말했잖아. 경력 공백이 너무 길어서 맞는 일자리 찾기 힘들 거라고. 나는 우유 잔을 들었다. 손이 데일 듯 뜨거웠지만 나는 잔을 꽉 쥐고 그의 얼굴에 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친 목소리였다. 지훈 씨, 나 이제 조금도 안정감을 못 느끼겠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집 재정 관리는 내가 하면 안 될까?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은행 계좌에 있던 모든 저축이 내게로 넘어왔다. 대부분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정기 예금이었지만 그가 준 목록에 따르면 총액은 8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나는 계산을 해보았다.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집을 살 때 양가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3년 만에 겨우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그때 민준이가 태어났다. 어머니가 오셨을 때 약간의 음식을 가져오셨지만 동시에 매달 나한테 일당은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책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기였다. 하지만 나는 형님이 둘째 아이를 낳은 이후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 손주를 돌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행동이 느리고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평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더 힘들어졌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는 발달, 지연 진단을 내렸고 재활 치료를 받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매일 아침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지하철을 1시간 넘게 타고 아이를 재활센터에 데려갔다. 매달 드는 비용은 200만 원이 넘었고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까지 더하면 지훈이 버는 돈으로 조금이라도 저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모든 재정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로 보관했다. 그를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건 전부 혼인 기간 중의 재산이야. 이혼하면 반으로 나눠야 해. 내가 다 기억해놨으니까 빼돌리거나 숨길 생각하지 마.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차갑게 웃었다. 윤서아, 지금 연기하는 거지? 넌 날 조금도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 좋아. 이 돈 반으로 나눠봤자 뭐 하겠어. 너랑 민준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집에서 애나 보고 내 돈이나 쓸 줄 알았지. 내가 한 번이라도 불평한 적 있어?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완전히 식어 있었다.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체면 차릴 필요도 없어. 나는 이혼한 절친한 친구의 조언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의 선의를 믿지 마. 특히 남자는 더 그래. 오직 돈만이 믿을 만한 거야.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넌 날 정말 실망시키는구나. 그는 말을 마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의 동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형수님, 지훈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갔어요. 유나 씨 때문에 두 분이 싸우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둘 사이엔 아무 일도 없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형수님이랑 민준이 때문이잖아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해해줘야죠. 그 동료뿐만 아니라 지훈의 다른 몇몇 친구들도 내게 연락해왔다. 남자는 원래 쉽지 않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참으라는 충고였다. 그 충고들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지난 3년간 나는 민준이를 위해 희생해왔고, 이제 미래는 암담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11시쯤 지훈이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부터 내 월급은 전부 당신한테 줄게. 집안일 하기 싫으면 가사 도우미 고용하고, 애 가르치기 싫으면 민준이 학원 더 많이 등록시켜. 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감정이 모호했다. 이것이 보상인지 아니면 나를 계속 통제하려는 또 다른 방식인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당신 글 쓰는 거나 집 근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잖아. 월급은 많지 않아도 4대 보험은 될 거고 민준이 돌보기도 편할 거야. 이혼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 이 말들은 제안이 아닌 명령처럼 관심이 아닌 통제처럼 들렸다. 대학 동기가 나를 타일렀다. 잘 생각해봐.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양보했는데 너도 만족할 줄 알아야지. 직업도 없고 자식까지 있는데 이혼해서 집까지 지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때 되면 민준이 학교 문제도 복잡해질걸.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뿌연 유리 너머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이중창 사이에 갇혀 퍼덕이고 있었다. 사방으로 날아다녔지만 출구를 찾지 못했다. 분명 공황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내가 창틀을 들어 올리자 벌레는 곧바로 날개를 펴고 날아갔다. 순식간에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나도 언젠가 저 벌레처럼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오후 3시에 면접이 잡혔다는 통보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즉시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오후에 면접 있어. 당신이 민준이 좀 데리러 가줘. 그가 바로 답장했다. 나 오늘 야근해야 해. 그리고 그 회사는 너무 멀잖아. 당신이 거기서 일하는 거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짧지만 단호하게 답장했다. 나 무조건 가야 해. 민준이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면접 장소에 도착해. 최대한 자신감 있어 보이도록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 회사는 서울의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는 베이징의 대기업 지사였다. 그들의 사업 분야는 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 매우 유사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사팀과 대화를 나눈 후 프로젝트 관리자를 직접 만났다. 우리는 전문 지식, 업계 동향,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정신을 차려보니 대화는 1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가 나를 문 밖으로 배웅하며 말했다. 저희는 3년의 공백 기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우는 이전 직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프로젝트는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해서 최소한 첫 6개월은 야근이 잦을 겁니다. 심지어 베이징으로 출장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일 사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모레부터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다. 이력서에 3년 공백을 메워줄 뿐만 아니라 경력에 견고한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일자리였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나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첫 몇 달 동안 민준이를 돌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하지만 내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뭐? 이혼하겠다고? 너 미쳤니? 지훈이가 돈도 잘 벌고 너랑 민준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야? 어머니의 반응에 나는 할 말을 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눈물이 핑 돌았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다. 엄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제 겨우 희미한 희망을 봤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내가 내 애를 봐줄 시간이 어디 있니? 내 오빠네 애들 둘만으로도 기운이 다 빠진다. 넌 정말 배가 불렀구나. 너 이제 30 중반이야. 이혼하면 지훈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혼 같은 소리 집어치워. 난 절대 허락 못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마음이 끝없이 가라앉았다. 나는 진작 알았어야 했다. 내가 어머니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민준이를 낳았을 때도 어머니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으셨다. 올해 나는 33, 앞으로 살 날이 40년은 더 남았을 것이다. 14영일이 넘는 시간. 하지만 매일이 지금과 같다면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이혼이 힘들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화산처럼 터져나와 무엇으로도 끌 수 없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전화가 다시 울렸다.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민준이 어머님, 민준이가 학교에서 울고 있어요.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고 계속 말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나요?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안 와요? 엄마, 나 이제 필요 없어요? 흐엉. 나는 마음이 아프고 창피해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훈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높은 분이 오셔서 오늘 일찍 못 가. 당신이 민준이 데리러 가. 그때 나는 면접 중이었고 핸드폰은 무음이라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퇴근 시간,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지하철을 기다렸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우산이 없어서 민준이가 기다리는 학교를 향해 차가운 빗속을 달려야 했다. 철문 너머로 민준이가 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어깨를 떨고 있었다.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억누르며 조용히 불렀다. 민준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자 민준이는 내 품으로 달려들었다. 흐느끼는 목소리였다. 엄마, 나 버리지 마요.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말은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이를 꽉 껴안고 내 옷으로 아이를 가려주었다. 거센 비가 내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울었다.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마음의 폭풍 속에서 오직 두 모자의 흐느낌만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모두가 나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매일같이 나를 갉아먹는 고통을 누가 이해할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출구 없는 결혼 생활에 갇혀버린 이 기분을 누가 알까? 나는 빗속에 앉아 민준이를 꽉 껴안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러 눈물과 뒤섞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혼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혼하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가정과 일을 어떻게 양립해야 할까? 출구 없는 챔비우스에 뛰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미쳤어? 민준이를 이렇게 비 맞게 하면 어떡해? 애병나게 할 작정이야? 빨리 타. 그는 차 안 히터를 켰다. 따뜻한 공기가 금세 차 안을 채웠지만 나는 여전히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책망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높은 분이 오셔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 내가 메시지 보냈는데 확인 안 했어? 그 후엔 프로젝트 보고해야 해서 핸드폰 무음으로 해놔서. 선생님 전화 온 것도 못 봤어. 민준이는 어떡하고 당신의 생각은 안 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민준이를 품에 꼭 안았다. 아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후 나 자신도 샤워기 아래 한참을 서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가 끓인 간단한 저녁은 맛이 너무 없어서 몇 숟가락 뜨고는 젓가락을 놓았다. 지훈이 면접에 대해 물었다. 내가 기본급 300만 원 이상으로 채용되었다고 말하자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일이 잦은 야근과 출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금세 미간을 찌푸렸다. 안 돼. 당신이 그렇게 일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누가 애를 돌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민준이가 양치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다. 아이는 순진하게 물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집에 가서 아빠랑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오라고 했어요. 내일 발표해야 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빠는 일해서 돈 버는 걸 좋아하고 엄마는 뭘 좋아할까? 나는 아이를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이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집안일 하는 거랑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해요. 그 말을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가가 붉어졌다. 지훈이 정정했다. 아니야, 엄마는 집안일 안 좋아해. 그래서 집이 항상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거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엄마는 한때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그와 그녀. 하지만 결혼 생활에 들어서면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들의 감정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녀는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유혹의 길을 잃어가는 남편과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안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외로움과 피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과 그의 비서가 나눈 은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맙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신뢰를 갈기갈기 찢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남편에게 교훈을 주었을까요?
박지훈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한 토막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아들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는 영상과 집안일로 정신없이 바쁜 내 모습을 찍은 클립들을 자신의 여비서에게 보냈다. 그가 항상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메시지 속에서 최윤아는 지나칠 정도로 다정한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팀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시네요. 그 달콤하지만 가시 돋친 말들은 내 자존심을 깊게 파고드는 칼날과도 같았다. 아침은 나에게 전쟁과도 같았다. 민준이를 깨워 옷을 입히는 동시에 화장실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지훈에게 제발 좀 서둘러 달라고 재촉해야 했다. 아침 식사를 다 차리고 부엌에 들어섰을 때 토스터기는 텅 비어 있었고 어젯밤 설거지거리는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설거지도 안 하고 토스트도 안 구워놨네. 우리 약속 잊었어? 지우는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저녁에 할게.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화장실에 수십 분씩 앉아 핸드폰을 볼 시간은 있으면서 약속했던 몇 분짜리 집안일을 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3년 전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로 나는 글을 쓰며 약간의 수입을 얻기 시작했다. 원고 한 편에 고작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고 여러 번 수정해야 할 때도 많았다. 지우는 그런 나를 비꼬았다. 푼돈 몇 푼 벌자고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는 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 작은 돈이 내가 지키려 발버둥치는 나의 마지막 남은 가치라는 것을. 명문대를 졸업한 나는 한때 그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제 생활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를 견뎌야 했다. 지난달에 150만 원이나 줬는데 벌써 다 썼어? 그날 오후 나는 영화 서울 2049가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보기로 결심했다. 7시 20분 표를 예매했다. 집에서 극장까지는 겨우 2km.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대학 시절 단돈 몇천 원으로 지훈과 함께 영화를 보던 때가 떠올랐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의 모든 장면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나는 민준이의 저녁을 차려주고 씻기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남편과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정확히 6시 30분 지훈의 메시지가 울렸다. 나 기다리지 마. 당신 표 산 거 아는데 이번 클라이언트는 정말 중요해서 빠질 수가 없어. 미안해. 이해해줘.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실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또다시 변명했다. 내일은 꼭 일찍 들어갈게. 내일이 마지막 상영일이라며. 정 보고 싶으면 IPTV로 결제해서 집에서 봐도 되잖아. 똑같지 뭐.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숨을 쉬었다. 똑같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영화관에서의 경험이 작은 화면으로 집에서 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을 지웠다. 화장솜이 입술을 스쳐 지나가며 립스틱과 함께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기대마저 닦아냈다. 민준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엄마, 영화 보러 안 가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가 야근 때문에 못 온대.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외쳤다. 그럼 엄마가 제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민준이의 공부를 봐주며 또 다른 익숙한 저녁을 보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내 지친 얼굴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렸다. 마치 텅 빈 영혼을 덮는 차가운 빛처럼. 민준이는 계속해서 딴청을 피웠다.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물을 달라고 했다가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칭얼거렸다. 간단한 덧셈 뺄셈 문제를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 줬지만 아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나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했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와 몸이 움츠러들었다. 지훈이 양쪽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들어섰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 같았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민준이가 달려가 아빠의 다리를 껴안으며 외쳤다. 아빠 오셨다. 아빠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지우는 아들의 책상 옆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샤워 좀 해야겠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나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30분이나 계속되었다. 그가 나왔을 때 민준이는 이미 의자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목욕 가운을 걸친 지우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갔다. 노란 조명이 그의 숱이 적어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비췄다. 세월의 흔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민준이의 숙제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못 풀게. 애한테 좀 부드럽게 대해. 맨날 소리만 지르지 말고.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웃음을 터뜨렸다.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당신은 10분도 못 견뎠으면서 내가 매일 이걸 몇 시간씩, 어떤 날은 거의 온종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럼 당신이 직접 가르쳐 봐. 지우는 외투를 집어들며 대답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내일이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잖아.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쏘아붙였다. 나도 내일이 있었어. 하지만 당신이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강요했잖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그런데 지금은 어때? 모든 게 내 몫이잖아. 아이가 나 혼자만의 자식이야. 지훈의 눈에 무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만 싸우자. 민준이 깨겠다. 다음 달에 프로젝트 안정되면 내가 더 많이 도울게. 그 약속은 텅 빈 집안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내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서아에게 등을 돌렸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그는 어질러진 거실이나 아직 닦지 않아 축축한 부엌 바닥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서아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기분도 아니었다. 그저 빨리 씻고 쉬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지만 지우는 샤워 부스 문을 닫지 않은 채였다. 샤워기에서 나온 물이 사방으로 튀어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발을 헛디뎠을 때 무릎이 문턱의 날카로운 돌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아, 갑작스러운 고통이 온몸의 감각을 찢는 듯했다. 서아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씻고 방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헤드폰을 낀 채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다음부터 샤워하고 나면 문 좀 닫아줘. 방금 넘어져서 엄청 아팠어. 그녀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괜찮아? 서아는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래층 이웃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누나, 방금 위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작년,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을 때 아래층 젊은이들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아는 식료품을 비축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쌀과 라면, 식용유 등을 나눠주었고 그 이후로 연락을 유지하며 쇼핑 정보를 교환하곤 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해졌지만 지훈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괜찮아.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무릎이 여전히 옥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쉽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다. 다리 왜 그래? 어젯밤에 샤워하다가 미끄러졌어.
심하면 병원 가봐.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아니면 오늘 내가 민준이 데려다 줄까? 10분 안에 나가면 회의에 늦지 않을 거야. 서하는 고개를 저으며 딱딱하게 말했다. 초등학교는 8시 30분에 문 열어. 그렇게 일찍 데려다 줘서 뭐하게. 애를 밖에서 기다리게 할 거야? 지우는 차 키를 들고 서둘러 말했다.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갈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그 소리에 서아의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문을 닫을 때 살살 닫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건만 지우는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의 다리를 껴안았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제가 마법으로 엄마 아픈 거 저한테 옮겨올게요. 그럼 엄마 안 아플 거예요. 아들의 사랑 가득한 눈망울을 보며 서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 그녀와 지우는 마포의 한 아파트로 막 이사 왔을 때였다. 그곳은 지하철역에서 멀고 버스도 자주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 스쿠터 운전을 배우겠다고 제안했지만 지훈의 스쿠터는 너무 크고 무거웠다. 한 번은 연습 중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길가의 울타리에 부딪혔다. 발등이 크게 쓸려나가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그날 밤 씻고 나니 발이 찐빵처럼 부어올랐다. 서아는 그날 밤의 밝은 달빛을 기억했다. 지훈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다. 병원 가자. 파상풍 주사 맞아야 해. 잘못되면 정말 위험해.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가 여전히 그녀를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날 오후 지훈이 메시지를 보냈다. 5시에 부서 회식 있어. 저녁 기다리지 마. 그때 서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눈앞에 프라이팬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어제의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았다. 몇 번이고 그들은 다투었고 그는 변하려 노력했지만 겨우 며칠뿐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불평할 기력조차 없었다. 지훈에게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든 말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저녁 8시 서아가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훈이 아닌 그의 비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지훈 팀장님이 너무 취해서 걷지도 못하세요. 계속 형수님 이름만 부르시는데 빨리 와서 좀 데려가세요. 그녀는 서둘러 민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신발을 갈아 신고 택시를 잡아 식당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조급하고 화가 났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의 광경에 심장이 싣는 듯했다. 지우는 상석에 멀쩡히 앉아 있었고 주변은 동료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그들 중 한 명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1시간도 안 돼서 형수님이 도착하시다니 정말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시나 봐요.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지훈이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자기야. 유나가 옆에서 재빨리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형수님,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위험한 벌칙 게임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보세요. 형수님만 괜히 고생하셨잖아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신이 기름때가 묻은 홈웨어 차림에 머리는 검은 고무줄로 대충 묶고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유나는 하늘거리는 롱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사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옷에 묻은 얼룩을 스쳐 지나가며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일어나 의자에 걸쳐둔 재킷을 집어들고 유나에게 물었다. 집에 가고 싶어? 유나는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화내지 마세요. 이 게임 제가 제안한 거예요. 아직 이른데 형수님도 남아서 좀 더 노시다 가세요. 서아는 그녀를 곁눈질하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 애는 잘 시간이에요. 아니면 유나 씨가 가서 우리 애 좀 봐줄래요? 그럼 난 남아서 몇 잔 더 마실게요.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자. 사실 제 아내도 아까부터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오늘은 이만 파하는 게 어떨까요? 나는 문 앞에 서서 가방을 끌어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유나가 갑자기 다가와 상큼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수님 비서일이라는 게 참 힘들죠. 지훈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형수님은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청소할 시간도 없다고. 집이 항상 돼지우리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눈가에 주름도 자글자글 하시네요. 제가 쓰는 아이크림 좋은 거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전 이거 써서 주름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몇 초간 똑바로 쳐다본 뒤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땐 저렴한 수분크림만 발라도 주름도 없고 뾰루지도 안 났어요. 하지만 당신도 곧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늙게 될 거예요. 이런 유치한 수작은 나한테 쓰지 마요. 바로 그때 지훈이 나왔다. 유나는 즉시 몇 걸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저희 집 가는 길이 같은데 팀장님이랑 형수님이 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은 나를 쳐다봤다. 내 얼굴은 아무런 표정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너는 택시 타고 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보고서 제출하고 퇴근해. 돌아오는 길, 우리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차 안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비췄다. 마치 건널 수 없는 은하수처럼. 지훈이 침묵을 깼다. 나오기 전에 옷 좀 갈아입고 나오지 그랬어. 그 꼴이 뭐야? 내 체면이 뭐가 돼? 나는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다음번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당신 체면 세워줄게. 나는 한때 토론 대회에 민낯으로 나가도 남학생들이 전화번호를 물어보던 소녀였다. 10cm 하이힐을 신고 밤늦게까지 고객과 식사를 하고 연말 파티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빛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말 좀 그렇게 가시돋치게 하지 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나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도 예전엔 안 그랬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애 숙제 봐주고 있을 거. 뻔히 알면서 유나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시켰어. 걔가 무슨 의도인지 정말 몰랐어. 그가 나를 안으려 손을 뻗었다. 변명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걔는 그냥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라 생각이 좀 짧았던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눈빛이 차가웠다. 알았으면 됐어. 더 이상 말하게 하지 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 중얼거렸다. 알았어. 앞으로는 걔랑 거리 둘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우리 가족 때문이잖아. 그날 밤 민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는 창가에 앉아 애타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꽉 껴안으며 울먹였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엄마 아빠가 저 버린 줄 알았어요. 나는 아이를 달래 집으로 데려왔다. 씻고 나자 민준이는 금세 잠이 들었다. 작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샤워를 마친 지훈이 침대로 완에게 손을 뻗었다. 나는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희미한 초승달이 떠 있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가 이내 거두어졌다. 잠시 후 그의 나지막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잠식해오는 공허함과 함께 이 삶은 언제쯤 끝이 날까?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음 날 민준이의 초등학교 첫 학부모 총회가 저녁 6시에 있다는 공지가 왔다. 나는 지훈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며 그날은 꼭 제 시간에 와서 아이와 함께 있어 달라고 했다. 그는 알겠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처럼 불안했다. 학부모 총회는 저녁 6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점심때쯤 내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익숙한 변명 가득한 말투였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오후에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해.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 옷 두 벌만 챙겨줘. 좀 이따 사람 보낼게.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지훈, 당신 약속 좀 지킬 줄 알아?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게 몇 번째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은 회사 안 다녀서 몰라. 이건 불가항력이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1시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질러진 거실을 재빨리 훑고는 의도적으로 침실 안쪽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내가 옷가방을 건네자 그녀는 가방을 열어보며 노골적으로 비꼬는 투로 말했다. 어머, 왜 이렇게 다 어두운 색 옷뿐이에요. 화사한 색으로 하나 챙겨주시지. 입으면 훨씬 젊고 활기차 보일 텐데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남자가 성숙하고 진중해야 고객에게 신뢰를 주죠. 젊어 보이는 게 항상 장점은 아니에요. 유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떴다. 도전적인 눈빛이었다. 제 생각은 다른데요.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그녀를 문 밖으로 배웅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꼭 직장에 다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만의 수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웃에게 민준이를 맡기고 겨우 총회에 참석했다.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땀에 흠뻑 젖은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재빨리 재웠다. 깊은 밤 나는 이상한 불안감에 잠에서 깨어났다.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눈앞의 광경에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아이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으며 호흡은 가빴고 몸은 불덩이 같았다. 민준아, 왜 그래? 나는 아이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허둥지둥 이불로 아이를 감싸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병원은 집에서 약 4km 떨어져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것보다 직접 데려가는 것이 더 빨랐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나는 아이를 달래며 앱으로 택시를 부르려 애썼지만 새벽 1시에 응답하는 기사는 아무도 없었다. 민준이가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고 화면이 깨지며 전원이 나가버렸다. 민준아, 정신 차려. 엄마 무섭게 하지 마. 나는 울면서 아이를 안고 칠흑 같은 밤거리를 걸었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절망의 순간 차 한 대가 갑자기 내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아 누나,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래층 이웃 태연이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재빨리 차문을 열어 민준이를 차에 태우도록 도와주고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차 시트에 구토를 했지만 태연은 그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제 시간에 병원에 데려가는 게 중요해요. 병원에 도착해 태연의 도움으로 민준이를 응급실로 데려갈 수 있었다. 의사는 아이가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진단했다. 해열제를 맞고 민준이는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태연이 내게 슬리퍼 한 켤레를 건넸다. 누나, 이거라도 신으세요. 병원 매점에서 샀어요. 그때서야 나는 내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맨발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뼛속까지 시린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태연이 건네준 슬리퍼를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나왔는지 깨달았다. 3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 냉기는 발바닥을 통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런데 차를 더럽혀서 어떡하죠? 세차비 보내줄게요. 태연은 손사래를 치며 가볍게 웃었다. 아니에요, 누나. 괜찮아요. 작년에 누나가 음식 나눠주지 않으셨으면 저희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때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해열제도 주셨잖아요. 제가 은혜 갚는 셈 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런데 지훈이 형은 어디 갔어요? 왜 집에 안 계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출장 갔어요. 검사 후 의사는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권유했다. 태현은 내 망가진 핸드폰을 고쳐주었다. 핸드폰을 켜자 지훈과의 대화 기록이 어제 오후에 멈춰 있는 것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병상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이의 약한 숨소리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이른 아침 시계가 막 6시를 가리켰을 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서재에서 서류 하나만 찾아줄 수 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 병원이야. 그는 놀란 듯 했다. 당신 어디 아파? 아니면 민준이가? 나는 짧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어젯밤에 민준이가 고열로 경련을 일으켰을 뿐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즉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캐물었지만 나는 내가 겪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 느낄 뿐이었다. 연애 초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내 손에 작은 상처만 나도 하루 종일 투정을 부렸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나는 불평을 멈추고 위로를 구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을까? 아마도 한마디의 관심이 함께 있어주는 몇 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민준이는 모든 검사를 마쳤고 의사는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다음번에 열이 나면 반드시 제때 해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갑자기 출장을 일찍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민준이를 껴안고 아이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내게 돌아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많이 무서웠지? 이제 보름만 더 참아. 보름만 지나면 나도 이렇게 바쁘지 않을 거야. 지난 3년간 이 약속은 너무나 익숙한 소리가 되어버려서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았다. 지우는 서류 가방을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당신 선물 사왔어. 설화수 아이크림이야. 엄청 비싼 거야. 마음에 들어? 나는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식당 밖에서 들었던 유나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형수님, 주름이 자글자글 하시네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최유나가 사라고 추천해 준 거야. 그는 약간 놀란 듯 했다. 걔 말고 누가 있겠어. 그냥 의견 좀 물어본 것뿐이야. 지우는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내가 신중하게 골랐어. 하지만 나에게 그 작은 상자는 자존심에 깊숙이 박힌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이게 나를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비웃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도 내가 늙고 추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 화를 냈다. 난 그냥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해? 제발 좀 비이성적으로 굴지 마. 지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나 샤워 좀 할게. 욕실 문이 쾅 닫히고 물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내 마음속 모든 것은 이미 고요해졌다. 지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피했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을 때 나는 무심코 집어들었다. 광고 전화였다. 바로 끊었지만 그 후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가 팝업으로 떴다. 어때요? 제가 추천해드린 선물 괜찮았어요? 형수님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비싼 선물을 거절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 기록을 열어보았다. 메시지는 한 줄 한 줄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나타났다. 지우는 유나에게 내가 민준이의 공부를 가르치는 영상, 아이가 문제를 틀렸다고 내가 화내는 장면까지 보냈다. 그리고 유나는 익숙한 말투로 답장했다. 팀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시네요. 그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것이 그가 회사에 더 오래 머물고 야근을 하고 밖에서 회식하는 것을 집보다 더 좋아했던 이유였다. 나는 몇 개의 메시지를 더 훑어보았다. 지훈이 나와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다고 했던 그날, 오후 5시에 유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었다. 팀장님 오늘 야근하세요?
저 친구들이랑 서울 2049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리고 불과 5분 후 그는 답장했다. 내 일만 다 끝내면 정시 퇴근해도 돼. 영화표는 내가 낼게. 최근에 야근 많이 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유나는 신나는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내며 팀장님 만세라고 덧붙였다. 오고 가는 메시지들은 수천 개의 작은 유리 조각처럼 하나하나 내 심장에 박혔다. 욕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젖은 머리카락으로 물을 뚝뚝 흘리며 나왔다. 그는 내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화를 냈다. 당신 감히 내 핸드폰에 손을 대? 날 못 믿는 거야? 내가 당신 선물 고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일찍 오려고 고객 앞에서 웃음 팔아가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나는 복도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서 있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다. 박지훈, 우리 이혼해. 그는 어안이 벙벙해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나는 마치 그의 기억에 새기려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고. 이 말을 처음으로 꺼낸 것이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을 짓누르던 짐이 벗겨진 듯 숨쉬기가 편해졌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윤서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메시지를 지운 적도 없고,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짓 한 적도 없어. 난 잘못 없어.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며 똑딱거렸다. 공간은 너무나 조용해서 작은 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그 리듬이 마치 방금 내린 나의 결정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선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 여자가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걸 방관했어. 그녀는 당신에게 다정한 이모티콘을 보내고 부적절한 말을 하고 심지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밤 11시에 메시지를 보냈어.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도발하는데 당신은 그걸 몰랐어? 아니면 이 애매모호한 관계를 즐기고 있어서 모르는 척한 거야? 지우는 서둘러 변명했다. 그냥 내 비서일 뿐이야. 이제 막 22살, 아직 애라고.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린 그냥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야. 나는 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 창을 열었다. 민준이 아팠을 때 태연 씨가 우리 모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것저것 다 도와줬어. 내가 고마워서 어떤 사이즈 옷을 입는지 물어보고 옷 한 벌 사주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엔 이게 잘못된 거야? 그가 내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고마우면 밥 한 끼 사면 되지. 옷은 왜 사줘서 귀찮게 만들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당신은 뭐가 선을 넘는 건지 아는구나. 그런데 유나가 밤 10시에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할지 물어봤을 때 당신은 아주 친절하게 골라줬지. 그런 질문이 과연 가정이 있는 남자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이야? 나는 계속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침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린 목소리였다. 엄마, 아빠, 싸우는 거예요? 지우는 돌아서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아빠랑 엄마는 주말에 우리 민준이 데리고 어디 놀러 갈지 얘기하고 있었어. 그는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재웠다. 30분이 지나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또다시 그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음 날 아침 그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다. 하지만 10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왜 학교 문이 안 열려 있지? 그가 보낸 위치를 보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학교는 한때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그와 그녀. 하지만 결혼 생활에 들어서면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들의 감정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녀는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유혹의 길을 잃어가는 남편과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안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외로움과 피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과 그의 비서가 나눈 은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맙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신뢰를 갈기갈기 찢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남편에게 교훈을 주었을까요? 박지훈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한 토막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아들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는 영상과 집안일로 정신없이 바쁜 내 모습을 찍은 클립들을 자신의 여비서에게 보냈다. 그가 항상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메시지 속에서 최윤아는 지나칠 정도로 다정한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팀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시네요. 그 달콤하지만 가시 돋친 말들은 내 자존심을 깊게 파고드는 칼날과도 같았다. 아침은 나에게 전쟁과도 같았다. 민준이를 깨워 옷을 입히는 동시에 화장실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지훈에게 제발 좀 서둘러 달라고 재촉해야 했다. 아침 식사를 다 차리고 부엌에 들어섰을 때 토스터기는 텅 비어 있었고 어젯밤 설거지거리는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설거지도 안 하고 토스트도 안 구워놨네. 우리 약속 잊었어? 지우는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저녁에 할게.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화장실에 수십 분씩 앉아 핸드폰을 볼 시간은 있으면서 약속했던 몇 분짜리 집안일을 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3년 전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로 나는 글을 쓰며 약간의 수입을 얻기 시작했다. 원고 한 편에 고작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고 여러 번 수정해야 할 때도 많았다. 지우는 그런 나를 비꼬았다. 푼돈 몇 푼 벌자고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는 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 작은 돈이 내가 지키려 발버둥치는 나의 마지막 남은 가치라는 것을. 명문대를 졸업한 나는 한때 그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제 생활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를 견뎌야 했다. 지난달에 150만 원이나 줬는데 벌써 다 썼어? 그날 오후 나는 영화 서울 2049가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보기로 결심했다. 7시 20분 표를 예매했다. 집에서 극장까지는 겨우 2km.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대학 시절 단돈 몇천 원으로 지훈과 함께 영화를 보던 때가 떠올랐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의 모든 장면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나는 민준이의 저녁을 차려주고 씻기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남편과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정확히 6시 30분 지훈의 메시지가 울렸다. 나 기다리지 마. 당신 표 산 거 아는데 이번 클라이언트는 정말 중요해서 빠질 수가 없어. 미안해. 이해해줘.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실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또다시 변명했다. 내일은 꼭 일찍 들어갈게. 내일이 마지막 상영일이라며. 정 보고 싶으면 IPTV로 결제해서 집에서 봐도 되잖아. 똑같지 뭐.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숨을 쉬었다. 똑같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영화관에서의 경험이 작은 화면으로 집에서 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을 지웠다. 화장솜이 입술을 스쳐 지나가며 립스틱과 함께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기대마저 닦아냈다. 민준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엄마, 영화 보러 안 가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가 야근 때문에 못 온대.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외쳤다. 그럼 엄마가 제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민준이의 공부를 봐주며 또 다른 익숙한 저녁을 보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내 지친 얼굴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렸다. 마치 텅 빈 영혼을 덮는 차가운 빛처럼. 민준이는 계속해서 딴청을 피웠다.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물을 달라고 했다가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칭얼거렸다. 간단한 덧셈 뺄셈 문제를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 줬지만 아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나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했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와 몸이 움츠러들었다. 지훈이 양쪽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들어섰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 같았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민준이가 달려가 아빠의 다리를 껴안으며 외쳤다. 아빠 오셨다. 아빠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지우는 아들의 책상 옆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샤워 좀 해야겠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나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30분이나 계속되었다. 그가 나왔을 때 민준이는 이미 의자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목욕 가운을 걸친 지우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갔다. 노란 조명이 그의 숱이 적어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비췄다. 세월의 흔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민준이의 숙제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못 풀게. 애한테 좀 부드럽게 대해. 맨날 소리만 지르지 말고.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웃음을 터뜨렸다.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당신은 10분도 못 견뎠으면서 내가 매일 이걸 몇 시간씩, 어떤 날은 거의 온종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럼 당신이 직접 가르쳐 봐. 지우는 외투를 집어들며 대답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내일이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잖아.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쏘아붙였다. 나도 내일이 있었어. 하지만 당신이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강요했잖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그런데 지금은 어때? 모든 게 내 몫이잖아. 아이가 나 혼자만의 자식이야. 지훈의 눈에 무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만 싸우자. 민준이 깨겠다. 다음 달에 프로젝트 안정되면 내가 더 많이 도울게. 그 약속은 텅 빈 집안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내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서아에게 등을 돌렸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그는 어질러진 거실이나 아직 닦지 않아 축축한 부엌 바닥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서아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기분도 아니었다. 그저 빨리 씻고 쉬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지만 지우는 샤워 부스 문을 닫지 않은 채였다. 샤워기에서 나온 물이 사방으로 튀어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발을 헛디뎠을 때 무릎이 문턱의 날카로운 돌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아, 갑작스러운 고통이 온몸의 감각을 찢는 듯했다. 서아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씻고 방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헤드폰을 낀 채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다음부터 샤워하고 나면 문 좀 닫아줘. 방금 넘어져서 엄청 아팠어. 그녀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괜찮아? 서아는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래층 이웃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누나, 방금 위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작년,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을 때 아래층 젊은이들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아는 식료품을 비축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쌀과 라면, 식용유 등을 나눠주었고 그 이후로 연락을 유지하며 쇼핑 정보를 교환하곤 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해졌지만 지훈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괜찮아.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무릎이 여전히 옥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쉽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다. 달이 왜 그래? 어제 한때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그와 그녀. 하지만 결혼 생활에 들어서면서 보이지